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십집입니다. 그중에서도 제6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조치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업장에서 매일 보시는 기계들 안전 문제가 사실 법 조항부터 실제 적용까지 이게 좀 복잡하다 느끼실 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의 회시집 속 핵심 내용 그리고 또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업 현장 안전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또 어떤 걸 놓치면 안 되는지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분석 시작해 볼까요? 우선 모든 것의 기본,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를 보면요. 동력으로 작동하는 특정 기계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건 법에서 정한 방호 조치, 이걸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도, 대여, 설치, 심지어는 그냥 가게에 전시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규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역시 위험 예방에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그 위험 부위가 눈에 확 띄게 노출된 기계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예를 들자면 작동 부분에 날카로운 돌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벨트나 체인 같은 동력 전달부, 속도 조절부가 밖으로 나와 있다거나 또는 회전하는 축이나 기어처럼요. 작업자 옷이나 신체 일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그런 기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이런 위험 부위에 설치된 방호 조치가 항상 제 기능을 하는지 이걸 계속 점검하고 정비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지리회 식집에 보니까 되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그 포장 작업에 많이 쓰는 랩핑기 있잖아요. 그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문 열면 기계 딱 멈추는 연동 장치? 이거 꼭 달아야 하냐, 이런 질이었죠. 네, 바로 그 사례가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회시 내용을 보면요. 랩핑기는 일단 포장기기니까 원칙적으로는 구동부에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연동장치 설치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고정식 방호 덮개 같은 걸로라도 대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설령 연동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론 방호가 안 되는 다른 위험 부위, 예를 들어서 회전하는 필름축 같은 곳에요.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엔 또 별도로 덮개나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나 128조에 따른 해석인데요. 결국 뭐냐? 안전장치 하나 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 전체의 위험성을 다각적으로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안전장치가 만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겠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타워크레인. 이거는 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법에서도 이 설치나 해체 작업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더 강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은 진짜 고위험 작업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에서는 이 작업을 아무나 못하게 막아놨어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업체, 여기만 수행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제가 2020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 배경에는 과거에 좀 영세한 업체들이 자격도 없는 인력을 막 임시로 고용해서 작업하다가 중대재해가 자꾸 발생했던 좀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등록된 업체의 직원이 맞는지, 그리고 필요한 자격은 갖추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선 이게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작업자가 해당 등록 업체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인가 하는 점. 반드시 업체 등록할 때 명단에 있던 사람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서 요구하는 거,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또는 기능, 이걸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요, 업체의 등록증 사본하고 또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그리고 작업자 개인의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 같은 걸로 교차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가 명확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이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이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꼭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를 보면요. 타워 크레인을 빌려서 쓰는 자, 그러니까 대여받는 사업주는 설치 작업, 그리고 해체 작업, 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대여 기간 동안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게 나중에 혹시 사고라도 나면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조치가 되거든요. 다만 이 영상을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자료 없음으로 회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기록은 의무인데 제출 의무는 또 다른 문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 안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거 안전 인증하고 자율 안전 확인 신고. 이게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안전 인증, 이건 법 제84조에 나오는데요. 위험성에 특히 높다고 분류된 기계 기구들에 적용돼요. 예를 들면 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압력용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법에서는 이걸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계들은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신력 있는 안전인증 기관에서요. 설계 도면 검토부터 시작해서 제조사의 생산 시스템 심사, 그리고 실제 제품 성능 시험까지 아주 엄격한 안전인증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강제 인증입니다. 따라서 이걸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요 구조 부분을 바꿀 때는 반드시 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자율안전 확인 신고, 이건 법 제89조인데요. 안전인증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좀 낮다고 판단되는 기계 기구에 적용됩니다. 컨베이어라든지 산업용 로봇, 혼합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이 경우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기계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기준, 이걸 자율안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관련 기술 문서나 시험 성적서 같은 걸 갖춰서 안전보건공단 같은 신고 수리기관에다가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근데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기준 준수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강제사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는 정부 지정기관의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제조사가 스스로 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군요.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그럼 만약에요, 이런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기계를 쓰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리 회시집에 보니까 미인증 리프트를 설치해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던데요. 네, 그 사례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축산물 운반용 리프트를 안전인증 없이 설치한 C업체, 그리고 이 업체한테 설치를 하도급 준 B업체, 또 공사 전체를 발주하고 결국 그 리프트를 쓰게 만든 A업체, 그리고 실제로 그걸 사용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D사 소속 근로자 E. 이 사건에서 보면 1차적인 인증 의무는 당연히 설치자인 C업체에게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인증 안 받은 위험한 기계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넘겨주거나 사용하게 한 B업체하고 A업체, 여기도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같은 걸 위반한 게 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제조나 설치 단계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그 책임은 유통하고 사용하는 단계까지 쭉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점,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야, 책임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이 점은 정말 유념해야겠네요. 그런데 모든 기계나 설비가 다 이런 인증이나 신고 대상은 아닐 텐데요. 그쵸?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기지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외 기준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적재하중이 한 300kg 정도 되는 작은 승강식 작업대 있잖아요. 이런 건 고소작업대나 이건 안전인증 대상이고, 리프트, 이건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인데 0.5톤 이상 기준의 기준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대상도 아니에요. 압력용기 같은 경우는 설계 압력이 0.2 MPa 넘으면 원칙적으로는 안전인증 대상인데 연결되는 배관의 호칭 지름이 150A, 그러니까 MPS6 규격 포함해서 이거보다 작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뭐 특정 형태의 순행식 관형 응축기라든지 아니면 제품 자체를 포장해서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용도로 쓰는 용기, 이런 것도 제외될 수 있고요. 아까 예로 들었던 프레스 중에서도요. 상하 금형을 쓰는 게 아니라 칼날 형태로 재료를 자르거나 모양내는 톰슨 프레스, 흔히 타발기라고 하죠. 이것도 프레스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하, 제외 기준도 꽤 다양하군요. 네, 그리고 면제 기준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해당 기계가 다른 법, 예를 들어 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원자력 안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런 법에 따라서 이미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검사나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유엔 공고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는 면제가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쓴다거나 만든 거 전부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공신력 있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이런 것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도 있고 면제 기준도 있고 복잡하네요. 아까 곤돌라 사례도 기억에 남는데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제대로 마친 곤돌라라고 해도 2013년 3월 1일 이 특정 시점 이후에 새로 설치하거나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하면 더 강화된 기준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게 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 개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설치 행위 자체를 새로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해도 법 시행 이후에 설치 행위가 있었다면 새로운 법, 즉 안전인증 의무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외는 똑같은 사업장 안에서 그냥 위치만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거는 추가적인 안전인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이나 세부 적용 기준은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기계를 이전하거나 새로 들여올 때는 반드시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확인이 필수겠네요. 자율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좀 간단할 것 같기도 한데 질의회 시집 답변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꽤 복잡한 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러 기계를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 때 말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스템으로 통합할 때 신고 주체나 책임 범위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율안전 확인 신고 의무는 그 기계를 만들거나 수입한 사람한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각각은 3m 넘어서 개별 신고 대상인 컨베이어를 여러 대 사다가 이걸 하나의 통합 제어반으로 묶어서 시스템으로 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이럴 때는 각 컨베이어 제조사가 통합 제어반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여러 컨베이어를 사다가 최종 시스템을 구성하고 조립한 사업주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맨 처음 신고했을 때 상태랑 다르게 기계를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비상정지 연동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기계를 연결하면서 전체 시스템의 제어 방식이나 안전 로직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이런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변경 신고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던 개별 신고서들 그냥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시스템 전체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 시스템 전체 관점에서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고 신고까지 해야 한다. 그렇군요. 산업용 로봇 관련 질의도 기억나는데요. 사용자가 로봇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못 바꾸게 접근을 막아놔도 로봇 자체가 3축 이상 움직이고 제어기로 프로그래밍이나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이다. 이런 답변이었죠. 네, 그 부분이 로봇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기준은 로봇이 프로그램 및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이지 실제 사용자가 그 기능을 쓰도록 설정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따라서 3축 이상이고 전용 제어 장치로 프로그램이나 자동 제어가 가능한 산업용 로봇이라면 설령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자 접근 권한을 막아놨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 수술용 로봇 같은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계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용 단계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인증이나 신고가 주로 제조나 설치 단계의 문제였다면 이미 현장에서 쓰고 있는 기계들, 이거 안전성은 계속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검사, 법 제93조에 나오는 이걸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가 시장에 나오기 전 일종의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라면요. 안전검사는 사용 중인 기계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특히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이상인 경우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산업용 로봇 등등 법에서 정한 특정 기계, 기구, 설비, 이걸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사업장에 처음 설치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최초 검사를 받고요.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 현장에서 쓰는 리프트나 곤돌라는 위험도가 높아서 그 주기가 6개월로 훨씬 짧아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좀 주의할 점은 이 검사 유효기간이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 20일에 검사받아서 합격했다. 그러면 다음 검사는 2020년 6월 19일까지 받아야 하는 거지 2020년 연말까지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검사 유효기간 계산법도 정확히 알아둬야겠네요. 만약에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걸 어기고 쓰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불합격 판정받은 기계, 예를 들어 이동식 크레인 같은 거를 여러 다른 건설 현장에서 돌려가면서 썼다. 그러면 그 기계 소유주뿐만 아니라 그 기계를 쓴 각 현장의 사업주들도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책임이 분산되는 거죠. 또한 법적으로 안전검사를 안 받은 행위 자체하고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위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검사 안 받은 거, 불합격 기계 쓴 거, 이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 하나는요. 과거의 이동식 크레인 사례인데요. 과부하 방지 장치 같은 핵심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크레인들이 많았어요. 이런 크레인들은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검사를 받으면 당연히 불합격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검사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다른 모든 검사 항목, 그러니까 구조적인 안전성 같은 거는 다 합격한다면 안전장치 설치는 다음 정기검사 때까지, 즉 2년 후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합격 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장의 처벌보다는 우선 주요 구조부 안전성이라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안전 수준을 개선하려는 뭐랄까 실효성 측면의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좀 유연한 조치였군요. 그 외에도 지리회 시집에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만한 유용한 정보들이 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쓰는 비계나 동바리 같은 가설 기자재는 반드시 안전인증, KCS 마크죠. 이게 있는 제품을 써야 하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뭐 강도 시험 같은 걸 했다고 해서 인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점이 강조되었죠. 네, 가설기자재는 작업자 안전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인 가설기자재, 예를 들면 비계용 관관이나 클램프, 시스템 동발이, 안전난관 같은 거는 반드시 제품에 KCS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워킹타워나 이동식 틀비계, 가설계단처럼 아예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도 있어요. 이런 거는 사용 자체가 금주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전기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들, 특히 제6장 추락위험 방지나 제7장 붕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설치 기준하고 안전조치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 H빔 같은 무거운 거들 때 쓰는 아카, 후커처럼 별도 인증 대상이 아닌 작업 도구들도 현장에서 쓰이는데요. 이런 도구들도 쓰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강도, 보통 안전계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균열이나 변형 같은 손상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게 필수입니다. 네, 도구 점검도 중요하겠네요. 보호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같이 법에서 정한 보호구는 반드시 KCS 인증받은 제품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죠. 다만 모든 종류의 보호구가 다 KCS 대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상 구조 활동할 때 부유물이랑 부딪힐 위험에서 머리 보호하려고 쓰는 특수목적 안전모 같은 거는 일반적인 낙하물 방지용 안전모하고는 요구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KCS 인증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요. 작업장에서 다루는 분진 같은 유해 물질 종류, 예를 들어 발암성 물질인 삼산화 안티몬 같은 경우는 특급 마스크가 권장되죠.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같은 걸로 확인된 노출 수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알맞은 등급과 형태의 마스크를 선정하고 또 얼굴에 제대로 밀착됐는지 확인하면서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 선정도 신중해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래된 압력 용기 중에는 제조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관련 자료가 없어져서 안전인증 여부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압력 용기의 구조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사용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태로는 정기적인 안전검사 자체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을 통해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다양한 안전조치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호 조치 원칙부터 시작해서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사용 중인 기계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의 중요성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봤네요. 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요. 이러한 안전 규정들이 단순히 기계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기계를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 그리고 관리 감독자, 또 근로자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이죠. 또한 인증, 신고, 검사라는 각 제도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때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기도 하고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확인과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안전 점검 목록을 한번 새롭게 업데이트하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써온 노후 기계 또는 여러 기기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계 설비의 안전 책임은 제조사부터 설치업체, 대여업체, 그리고 최종 사용자까지 여러 주체에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말 원활하게 공유되고 또 책임이 효과적으로 분담되려면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아니면 협력 시스템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찾아드리는 저희의 탐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